저는 황교안 당대표의 삭발은 굉장히 이제 상당히 큰 효과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황 대표가 겉으로 보기에 일단 뭐 범생이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당 대표라는 이름이 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당 대표가 나섰는데 평소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이미지를 이 사람이 삭발을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패러디로도 작동을 하고 그래서 밈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뒤에 지금 저희 당에서 연쇄 지금 릴레이 삭발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 상당히 지금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건 결국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불통,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사람을 교체하지 않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도 점점 더 점증하고 있고,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심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국민들 자체가 아주 예민하게 거부반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조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당 대표가 앞장선 마당에 내가 뭘 주저하랴라고 다들 이렇게 릴레이 단식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지속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파면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취한 모습을 보면은 고집을 계속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을 계속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민심 위반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오늘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긍정부정이 한 10%포인트 뒤집어져서 벌어져 있던데, 이게 얼마나 더 벌어져야지 20, 30까지 이렇게 왕창 벌어져야만이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할지, 저는 도대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은 이건 당연히 교체를 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나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리고 내가 뒤늦게라도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지금 사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은 쉽게 될 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지금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내 편의 결집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41%를 득표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래서 어쨌든 내 표 40%를 확보하면은 총선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불행히도 지금 야권은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야권 분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작업을 하고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분위기 작업들을 하고 이러면은 자기 편 40%만 뭉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자기 편에서는 핵심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조국을 내세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것 없다, 우리 편만 모이면 된다라는 이 단편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혹시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종의 정보가 혹시 또 있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을 전부 다 거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정보 때문에 차마 내치지 못하는 건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민정이라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게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확률은. 근데 어쨌든 저는 맨 처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내 표의 결집이 중요하다. 그래서 욕 먹더라도 그냥 가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저 고뇌했었다고 하지만은 임명 여부를 검토한 게 아니라 임명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떤 모양으로 설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잘 보일까, 이런 점들을 나는 고민한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 고뇌라는 게. 그리고 그렇지, 이것이 임명 여부를 고뇌했다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검토들의 의견들, 한쪽에서는 누구는 나는
건의를 부정적으로 건의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른바 문바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고뇌라는 것은 임명 여부를 고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20여 년 가까이 지금 정치 세력들을 쭉 자기들이 중심에서 지배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온갖 선과 정의와 공정은 다 자기들이 독차지했던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독차지해온 그런 특권을 지금까지 누려왔는데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전혀 키우지도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지금 빵 터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세대 간의 단절 세대 간의 괴리들마저 이번에 지금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같이 학생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추정컨대 학교 다닐 때 이른바 그 잘못된 주사파적인 사고들 거기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쭉 누적돼 와면서 이렇게 지금 드러난 게 아니냐. 조국 씨도 결국은 586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586 중에 한 사람 대표로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산호맹으로서 지금 뭐 당시에만 해도 반정권 운동으로 지금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하려 이렇게 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뭐 움직였었는데 그런 586 중에 한 사람이 조국 씨가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586 내부에서 비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586이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 동지 의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내 편이냐 아니냐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달리 강한 586들의 어떤 이 정서 그것이 졸업 직후부터 대학 시절부터 계속해서 난 지금 이게 지속이 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지금 발전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번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경화라고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 20대의 최대 고민은 고용이죠. 직장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래서 특히 한국 교육의 특성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 이상이 지금 대학 진학인데 그 사람들이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 고용의 그러니까 그 취업 절벽 앞에서 직접적으로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이런 여론조사 분위기로 저는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가장 커다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보에 대한 불안들. 다들 이제 20대면은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갔다 왔거나 그러면 안보에 대한 체험들을 직접적으로 했던 그런 세대들인데 군대를 갔다 와 보면은 안보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은 바뀌거든요. 경험을 해보면 이런 거구나라는 건데 그런 것들로 살펴봤을 때도 이건 좀 왠지 좀 우리나라 안보가 좀 너무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들을 저는 지금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20대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조국이 공정과 정의를 빵 터져버리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쭉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이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실제 여론조사상에서도 반대 목소리들이 이렇게 크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문 지지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사람들 어느 누구나가 다 쉽지는 않죠. 자기가 기존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지지로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지 떨어져 나와서 중도층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가는 시간이 저는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는 일단 우리들아 지지율 획득의 지금 1단계 작업이 지금 일단 그 문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져 나온 것까지는 우리들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이제 흡수할 것이냐. 네.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일 게 그 뭐 통합의 노력, 혁신이랄지 변화의 노력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보여질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 공천 네. 내년 선거를 앞둔 공천의 모습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만들었죠. 만들어서 제출했죠. 아, 제출했어요? 예, 대표한테는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이제 아무튼 최종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 공표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원칙은 어떻게 잡혔다고 들었습니까? 저는 일단은 굉장한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아, 지금 초안은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물갈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도록 아, 그렇게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얘기 듣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과연 얼마나 될지는 그건 모르죠 이제. 그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심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그러나 황교안 대표도 어차피 당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인 만큼 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점들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정치판에 대한 과거의 빚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큰 폭이 나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에서 갑자기 지금 내세웠던 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조국 카드에서 시선을 일부 좀 돌리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공천 카드를 흔들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천 카드 있으니까 꼼짝 마라라는 입 다물고 있고 근데 앞으로 잘 따라와라 반발하지 마라라는 그 카드 흔드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점도 좀 있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점들이 결국은 한국당과 우리보다 우리는 물갈이를 많이 한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개혁적이다라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이게 하는 뭐 준비 작업일 수도 있고요.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지금 아마 조국 카드라고 지금 보거든요. 지금부터 지금 물갈이를 얼마 한다. 그렇게 아직 나올 시기는 시기적으로 9월이면 아직은 좀 빠르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연동형 비례제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 그래서 통합을 해서 기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화학적으로 통합을 하는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통합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가 이제 연대겠죠. 예. 그래서 연대도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연대가 좀 더 큰 거고 아니면 아주 작게는 후보 간 연대, 지역 간 연대, 지역구 단위에서 연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로는 그건 100% 맞는 것이죠. 반드시 통합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통합의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금 야당들이 자기 당 이름으로 나와서 독자 생존을 할 것이냐 총선에서 생존 못합니다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상황인데 이 소선거구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한정치 호남에서는 호남 지역적인 어떤 표는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 외에 전국적으로 자기 당의 이름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존재하는 것이 이제 겨우 연동형 비례제로 해서 이제 이삭줍기 이걸 조금 좀 노리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한쪽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데라는 그런 현실적인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불안감 때문에 저는 통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제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형 정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의당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가장 큰 이익을 보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력들도 연동형 비례제를 불감청 고소원으로 바라보는 정당이 한두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설 수는 없지만은 뭐 그래도 연동형 하면은 큰 손해는 안 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정당이 뭐 우리 있을 수. 공화당도 그런 입장이 모양인데. 우리 공화당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네. 자기들이 지역구에서는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는 생존을 못합니다. 대구에서도. 네. 그러나 연동형 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세일즈를 하면은 표가 일정 부분 나올 테니까 그렇다면 이 연동형 비례자 한두 석 정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계산을 하고 최대로 하면은 많이 얻을 수도 있다. 여러 석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 근데 홍문종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이 있을 때 끝까지 반대했던 게 20%가 있잖아요. 예. 그게 자기들 어떤 총선 때 되면 자기들 득표 기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은 그렇지만 그 수가 다 그렇게 안 가죠. 그 수가 다 그렇게 안 갈 거고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은 5% 이상은 지금 얻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내 정당은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원내의 진출은 네. 5자리 낼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뭐 한두 석 또는 두세 석 정도밖에 안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가 딱 대립해서 소선구조로 대립하게 되면은 정당 투표도 그 지역 투표에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정당 투표에 자기들의 단순한 지지율 이 개선 그대로 지금 곧바로 지지가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상 지지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호남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적인 지역구에다가 그다음에 그에 기반한 비례까지 같이 묶어서 지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계산 때문에 연동형을 지금 지지하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는데 그러나 결국은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것이고 의원 내각제하고 맞는 제도지 대통령제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채택한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노리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여당 연합을 통해서 늘 과반수를 먹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늘 소수로 지금 축소시켜서 아예 왜소화시키겠다라는 이 계산 아래 지금 연동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한테 지금 떡밥을 던져준 것이고 자기 편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적으로도 저는 매우 잘못된 제도지만은 현실에 있어도 뭐 정합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을 왜곡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과연 어떻게 지금 될지 실제 지역구 선거구가 몇 석이 줄어드냐? 그 28석 정도. 아 맞아. 예. 28 지역구 28석이 줄어들면 28개를 줄어드는 만큼 여야 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협상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남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저는 쉽게 그렇게 되지라고는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은 할 수가 있겠죠. 합의 없이. 예.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후닥닥 처리를 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하게 따라붙어야 될 게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 그게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 표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요. 아. 법에. 근데 이 지역구 선거법에 이 지역구 표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지역구 표를 여야 협의를 하지 않고 또는 합의를 하지 않고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여당에서 마음대로 적은 채로 자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고 현실에서 그냥 밀어붙일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그 어떤 독재의 폭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저는 상당히 뒤집어지는 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이번에도 지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해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칠 거라고 미리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 패스트 선거법을 선거구도 획정이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선거구를 나름대로 그냥 뚝딱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리맨더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이 최악의 사태도 우리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딜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딜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그날로 망가지는 거죠. 지금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를 좀 제대로 할 모양이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뭐 이렇게 엿바꿔 먹는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그거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대번에 알죠. 그러면 그 순간에 조국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 검찰에 대한 그 기대 완전히 이것도 역시 배반으로 지금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날아간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물거품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시 검찰 뭐 개구나 충견이구나라는 이런 뭐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국민들의 뭐 아노미적 현상은 뭐 계속 지금 그리고 결국 그것은 현재 조국을 그냥 살리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지금 딜을 한다. 그다음에 이런 계산인데요. 그런 관측인데 그러게 되면은 조국에 대한 혐오감, 문정권에 대한 혐오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혐오감 같이 폭발하겠죠 이게. 그렇죠.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지금 본인이 지휘 감독한 그렇죠. 본인이 책임을 질 문제지 일반 의원들이 지금 책임을 질 문제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그 윤석열 검찰이 또는 뭐 중앙 검찰이 어떻게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풀어 나갈지 그건 저희들이 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